싸가지 없는 게 씨. 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나? 그딴 싸가지는 니네 부모한테 배운 거구나? 라면만 서비스로 한다고? 그 라면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다고. 싹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사장이 있다이니까 직원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탁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저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반복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누르고만 있으면 처음 하는 게 어렵지 계속 하는 거는 쉬워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나 진상은 있기 마련. 정말 진절머리 나는 진상들. 진상에 대해 알아보는 잡 같네. 잡 같은 사람들. 네, 저희가 오늘 잡 같은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할까요? 네. 저는 수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황금률. 저는 이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진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그들도 자신이 진상인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왜 그러는지 그 심리는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김태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지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인지심리학이 뭔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네. 한번 인지심리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지심리학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라고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몇 층에 사시냐고 물어봅니다. 층수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집이 한 20층 넘는 곳에 산다 그러면 빨리 저층부로 한 3층에서 5층 정도로 이사 가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럴까요? 자, 높은 층에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랑 접촉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드리고 있기도 해요. 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심리를 그럼 공부하고 계시는 거네요.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죠.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스스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상황이라는 변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진상도 상황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어요. 약간 스포가 된 것 같은데. 교수님이 예시 들어주신 거를 같이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진상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연을 나눠보기 위해서 많은 진상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모은 진상 사연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뉴스에 나온 유명한 진상 사연 하나 가지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테라스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커피를 탁자 위로 쏟아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곳은 금연 스티커가 버젓이 붙어있는 금연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성 당당하게 담배를 피웠고 카페 직원이 나와 금연구역이라는 걸 알려준 건데요. 그러자 한 남자는 탁자 위에 다른 남자는 거리로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점원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심지어 점원에게 잘 치워봐라, 신고해보라며 조롱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제가 점원이었으면 이거 황당함을 넘어서 무서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저분들이 처벌을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반복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규칙 그리고 이제 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어겼을 때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받는다는 걸 경험하고 학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계속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도덕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 이제 한마디로 진상이라고 하죠. 그런 진상인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공공장소에서 인상짓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영상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바로 느껴요. 하다못해 바로 앞에 거울 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벌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에는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도덕이라는 잣대, 공공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건 그 사회 혹은 그 공동체가 오랫동안 같이 공유해온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의라는 거는 세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가 보기에는 30대와 20대가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60대가 보기에는 40대가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저 사람 참 예의 발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윗세대의 기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대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나 공동체에서는 지켜야 할 것이 다른 사회나 공동체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해보시면 지하철 그 플랫폼 안에는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 나라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 약간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거기서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한 거냐?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도덕 기준, 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은 다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연을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사연은 주변에서 직접 겪은 아르바이트 사연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번 사연은 금률 씨랑 저랑 상황극을 하는 형식으로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빵집에서 3년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아침 8시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매장에서는 저 혼자 있었고 카운터에서 물류를 정리하던 중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본인의 반려견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동반이 금지된 빵집이었기에 손님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 반려견 출입은 어렵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계시면 제가 밖에서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미안하다, 몰랐다 라는 말은커녕 아무런 대꾸 없이 빵과 음료수를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잘못 들으셨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 반려견 출입... 아이씨,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 이 싸가지 없는 게 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나? 그딴 싸가지는 니네 부모한테 배운 거구나?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면전에 대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당황했지만 그래도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손님, 저희 본사 지침이라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반려동물 출입은 어려워서요. 혹시 밖으로... 안다고요. 이거 만들어 고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자꾸 뭐라 해요?
그리고 나서 메뉴판을 들어보면 음료를 고르시더라고요. 이후 몇 번 안내를 드렸지만 계속 제 말을 무시하거나 싸우려는 눈빛을 보내시길래 그냥 다른 손님이 오시기 전에 주문을 빨리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응대하면서 매우 기분도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아침 일찍 다른 손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예요? 일단 되게 자연스럽네요. 아, 누가요? 많이 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 와, 근데 이거 사연만 딱 봤을 때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침 8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가 그냥 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여러 번 계속해서 반려견 출입 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음료수 고르시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려견 출입을 제지했는데 들어와서 계속 빵을 골랐잖아요. 네. 그걸 누군가가 봤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겠죠. 본사에.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은 지금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사연은 아르바이트생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사연 속 안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감정을 꼽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 감정으로 보면 네.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반려동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 그랬죠. 그쵸. 지금은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이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에티켓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느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연의 손님은 분노를 표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분노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삭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 손님이 왜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렇게 강한 분노를 표출했을까? 사실 사연만 듣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일인가? 싶잖아요. 제 추측에는 이분이 어딘가에서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소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쌓여 있다가 약한 고리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고 배웠어요.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꽉꽉 누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누르고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폭발할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분이 왜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런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일단 교수님 말에 의하면 분명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이미 분노가 좀 축적이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좀 짜증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막대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은 내가 분노를 표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거에 대한 해를 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분노를 표출해도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손님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잘 악용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과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잘못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노 표출하기에는 너무 적절한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분노의 원인과 대상도 심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주면서까지 진상을 상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대처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손님이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사과가 꼭 해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손님이 화를 낼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잠깐 표현하면 클레임하고요 네. 컴플레인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클레임은 네. 내가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문제가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 커피 맛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냥 무턱대고 사과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컴플레인트는 그대로 불만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비스업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은 사실은 다 대부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따라가지 않고 무조건 사과하라거나 무조건 고객의 기분을 맞춰주라거나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송을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사과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은 아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학습을 하는구나. 또. 그렇죠. 다음번에 또 그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맞춰주는 거 하고 그걸 위배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진상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요씨랑 저랑 상황극을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언성이 높아지거나 욕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홀 서빙을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인데 손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다 보니 여러 가지 난처한 일이 생기곤 합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며 인사를 했고 그 손님들은 앉아서 주문을 한 뒤 식사를 하셨습니다. 뭐 괜찮은데요? 그냥 맛있게 가족이 먹고. 네. 뭔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주문하신 라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기요. 그 라면이 조금 짠 것 같은데 다른 거로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새 음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사장님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에 새로 끓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새로 끓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맵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 라면 뭐 써요? 저희는 열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라면 그런 거 쓰지 말고 그 뭐야 신라면이지 신라면 그거 끓여와. 하고 당황해하고 있자 점장님이 그렇게 해주자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라면입니다 라며 새로운 라면을 드리자 맛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손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솔직히 라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서비스로 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네 손님 라면은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아이씨 라면만 서비스로 한다고? 그 라면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다고. 싹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며 저에게 쌍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점장님께 여쭤보자 점장님도 화가 나셨는지 손님께 직접 그렇게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진짜 사장이 있다이니까 직원이 이 모양 이 꼴이지. X없네 요즘 것들.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아이씨. 라고 말하며 라면을 던지시고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잘 행동한 게 맞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도리를 넘어섰어요.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봤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러셔서 그러는 건지. 에이. 왕도 이 정도면 폭군 소리 들어요. 폭군 소리. 라면 맛 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맵다는 걸 표현하는 게 너무 과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또 식당은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자녀와 함께 온 부모님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 뭐 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떼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진상 행동이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연을 쭉 읽어주시면서 이건 애가 하는 행동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떼쓰고 울고 짜증내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당장 해주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랑 연결되는데요. 즉시적 만족의 지연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즉시적 만족의 지연이요. 네, 아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즉시적으로 만족시켜 줘야 돼요. 이 사연자는 그냥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럼 나를 일단 만족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럴 때는 숨을 크게 한번 쉬세요.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약간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만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원한다니까 이 생각만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미 나는 화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뭐 지금은 가족이 같이 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가족 중에 다른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잠깐 손 잡고 큰 숨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좀 다시 볼 수 있게.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도움을 주면 조금 나아져요. 그럼 교수님 혹시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직원이 가장 약자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놀래는 거는요, 이때 무조건 상사나 뭐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이 직원한테 사과하라 그래요. 기계적인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계속 손님한테 사과만 강요하면 직원은 자존감이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잘못한 거라면 직원한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네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괜찮지만 직원의 잘못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직원을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찬 손님이 있잖아요. 이 분노에 가득 찬 손님은 그 직원이 시선에 있으면 계속 그 직원한테만 주의를 집중하고 자꾸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주고 점장이나 사장이 직접 응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분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눈에 보이면 계속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원을 좀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직업이든지 만나는 블랙 컨슈머, 즉 진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다양한 진상들. 우리 모두 다른 직업이지만 모두 상처를 받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치유해주는 자플러스 TV의 새로운 콘텐츠, 작 같은 사람들의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금유 씨는 심심할 때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편인가요? 저는 심심하면 마약. 은행 털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건 저도 살짝.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교수님, 혹시 점권이란 단어 아시나요? 저 은근 많이 알아요, 그런 거. 이런 온라인상의 진상들에 혹시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거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젊은 진상은 그냥 싸워요. 계속 괴롭힌다고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폭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